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해상 물건 운송인의 이 권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운송하는 해상 물건 운송인은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운임이죠.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실어다 주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뭡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임 청구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자, 우리가 해상물건 운송은 법률적인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도급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도급계약은 뭡니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따라서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뭡니까? 물건을 목적지에 갖다 주어서 수령인한테 그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해야 운임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만 돈을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산에서 짐을 싣고 이게 배가 싣고 뉴욕까지 가는데 이 물건을 싣고 가는데 이 물건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누구의 잘못 없이 이 사람의 잘못 없이, 즉 송화인이 잘못이 있다면 송화인한테 운임을 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의 잘못 없이 뭡니까? 물건이 없어진 경우는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물건이 이미 멸실되고 없다라고 하면 운임을 미리서 받을 수도 있겠죠? 미리서 받은 경우는 운임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송화인이 과실로 인해서 멸실할 때는 당연히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 부분인데요. 자, 선박이 가다 보면은 선박이 어떤 물건을 싣고 가다 보면 선박의 배가 곧 좌초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물건을 두 개를 바다에다 던졌다. 이게 뭡니까? 공동훼손이죠. 공동훼손, 나중에 봅니다만 공동으로 이 배와 이 나머지 물건들을 건지기 위해서 일정한 이 부분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물건을 희생시킨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 이 물건을 자기 때문에 배와 물건을 건지게 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것이 바로 공동훼손제도인데, 공동훼손제도, 자기 물건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운임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운임은 내야 된다.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임 청구권 이제 예외를 보면 다음의 경우, 즉 선박의 침몰이라든가 멸실, 선박이 수선 불가능하거나 선박이 포획된 경우, 그 다음에 운송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이 항해 도중에 생긴 때, 이런 경우는 뭡니까? 봐도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용선자 또는 송화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서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선박이 침몰했어요. 선박이 이렇게 침몰했습니다. 여기다 물건 하나 싣고 갔어요. 선박이 침몰 바닷속으로 쭉 잠수를 하는데 이 배가 빠진데 이게 이제 다행히 건졌는데 건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50%만 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건 뭡니까? 50% 곱하기 0.5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갔습니까? 예컨대 목적지 절반까지 갔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0.5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뭡니까? 2분의 1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임을 산정해서 현존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운임을 지급을 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운임액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량이라든가 용적으로 운임을 정할 때는 인도하는 때, 운송물을 운송해달라고 인도하는 때의 중량과 용적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겠죠. 그래서 중량 1kg당 뭐 얼마씩 한다든지 그럴 경우, 용적은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중량과 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는 운송물을 선적을 개시한 때로부터 양육을 종료한 날까지 기간의 계산을 정한다. 그 액을 정한다. 즉 기간을 정할 때는 선적 개시, 그 다음에 양육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해서 그 액을 정하게 되겠죠.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하기나 항해 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선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선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수선하는 기간 동안에도 뭡니까? 선박에 대해서 물 맡겨놨던 운송을 의뢰했던 물건에 대해서까지 계속 운송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오히려 선박 소유자가 운송을 제때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선박 수리에 들어갔으니까 그 기간 중에도 운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죠. 정박료 청구권은 뭡니까? 자, 정박료는 뭐죠? 정박은, 자, 선적을 실을 때, 자, 물건을 실을 때 선적과, 그 다음에 양육할 때, 뭡니까? 항구에다가 배를 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이 정박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정박료 청구권은 선적기간 또는 양육기간을 경과한 후에 선적 또는 양육을 한 때, 그 다음에 초과 정박기간에 대해서는 해상운송기관은 정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예컨대 4월 1일에서 4월 5일까지 정박하기로 했는데 4월 8일이 됐다. 그러면은 뭐야?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수비용.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 취지에 따라서 창고 보관료, 운송물의 공탁비용, 검사비용, 관세 등과 같은 부대비용, 채당금, 운송물의 과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용선자 또는 송화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는 수화인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담보권, 유치경매권은 뭐냐면, 자, 해상운송인이 수화인한테 운송물을 수화인한테 넘겨줄 때 운임이라든가 부수비용, 채당금, 정박료, 그 다음에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뭐하다? 인도하지 않고 압류, 유치를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유치권이죠. 그렇죠? 또 더 심한 경우는 이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운송물을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치권과 그 다음에 경매권을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장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과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언제까지 30일을 경과하거나 3자가 점유물을 취득할 경우, 점유를 취득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 밖에 이제 부수행 권리로서 운송계약서의 교부 청구권, 선적 청구권, 운송물 제공 청구권. 그 다음에 용선계약의 경우에 선적기간 내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때 또는 개품 운송계약의 경우에 수송화인이 당사자 사이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 곳에서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때의 발행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선적기간 내에 선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선장은 어떻게 한다? 배를 즉시 발행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적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적기간 전에 용선자가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서류 청구권, 그 다음에 위법선점물 또는 유효물에 대한 조치권, 그 다음에 선적과 양육 비용의 청구권, 그 다음에 용선자 또 소환되는 선화증권의 교부 등본의 교부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물이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또는 법정 사유로 인한 해제인 경우에는 송화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법정 사유로 인한 해제에는 송화인은 책임이 가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운송물로 선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원래 물건을 싣고 가기로 했는데 이만큼이 빠지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얼른 이 물건을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송화인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는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 또는 선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양육 선적을 계획할 때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을 해야만 됩니다. 자, 제척기간. 채권의 제척기간은 자, 앞에서 봤죠? 1년입니다. 1년의 재판상, 즉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1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위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 채무는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운송인과 그 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도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3자에 대해서 소송 고지를 하게 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 그 밖에 종료된 으로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3개월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면 3개월간 그 재판이 확정된 그 밖에 종료된 으로부터 기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해상인의 해상물건 운송인의 권리를 배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운임 청구권이라는 거, 그렇죠? 운임 청구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담보권, 보수비용 청구권, 정방률 청구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운임 청구권, 그 다음에 정박 청구권, 또 뭐가 있죠? 부수적 권리,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죠. 경매권이라든가 우선권 이런 게 있는데,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다? 1년의 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제목만,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의 법조문을 참조하시면 되고, 운송인이 갖는 권리가 뭔지 큰 내용만, 그 줄거리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